투자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9월 한 달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들이 하락하는 어려운 국면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ETF 얘기를 이제 10월을 맞이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ETF는 특별히 시장이 엄청 커져가는 쪽이고요. 이 혼란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쪽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사실은 이 매수만 가능하지 매도 포지션이 숏이 안 되거든요. ETF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ETF를 통한 시장 흐름, 10월 전략, 그리고 국내 첫 로봇 ETF가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까지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9월 시작할 때 미국이 전통적으로 9월이 안 좋았다 그랬는데 설마 그랬는데 정말 어려웠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자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ETF도 대부분은 이제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이제 롱 상품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함께 좀 부진했겠네요. 네. 제가 ETF 업계로 옮긴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네. ETF를 선택한 게 약간 후회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 ETF는 모든 자산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주식을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주식, 채권을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채권, 네. 요 한 가지 자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ETF는 모든 자산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상품, 그리고 원자재, 그렇죠. 주식, 채권 다 들어있네요. 네, 물론 인버스가 있긴 하지만 음. 인버스는 좀 약간 극소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큰 재미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ETF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살 길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 길을 찾고 있냐면 채권 ETF 쪽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채권은 아시다시피 듀레이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당연히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듀레이션이 좀 긴 그런 채권들보다는 초단기 채권, 하루짜리 또는 91일물짜리 CD금리 이런 ETF 쪽으로 시장에 자금들이 몰리면서 이런 ETF들은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았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워낙 최근에 또 환율도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ETF 쪽에서도 개인들의 자금, 관심들이 굉장히 모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1,400원은 고점이다, 1,500원은 고점이다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달러 ETF는 원화 약세 또는 원화 강세에 투자하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가 전부 다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달러 ETF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어려운데요.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는 버틸만해요 이러시지 않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 위안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네. 살 길을 좀 저희 머니투데이 시청자들 위해서는 알려주시고요. 네. 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살만한 ETF 상품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거시 환경은 긴축의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데요. 지수가 그래도 9월에 급격히 내려가다가 반등이 좀 옵니다. 10월 들어서 바닥을 조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았다고 봐도 되는지요? 일단 저는 예전에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고요. 여기서는 삼성자산에서는 코덱스 ETF의 컨설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패시브 자금, 특히 한국 ETF뿐만 아니라 글로벌 ETF에서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통해서 시장을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의 수급, 설정, 환매를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길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은 좀 있지만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말은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10월도 아주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나 한국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주식 축소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럴 때는 안전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 자산도 글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고요. 개별 종목에 테슬라나 애플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많은데 네.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들이 산 미국의 ETF를 보니까 SQQQ, 쇼시죠. TQQQ 이 네. 3배짜리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워낙 지금 높으니까 달러 네.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달러 인버스 지수 ETF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군요. 네. 예, 특징과 함께 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품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위험스럽습니까? 네. 예, 뭐 이거는 비단 글로벌 ETF뿐만 아니라 예. 한국 ETF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는 뭐 레버리지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인버스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네. 역시 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이용한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TQQQ나 SQQQ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 100 지수를 2배, 마이너스 1배, 3배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품은 아니지만 워낙 이런 ETF 시장의 동향이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블랙락이던가요? 프로시어즈가? 네? 프로시어즈가 저기 블랙락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프로쉐어스는 프로쉐어스라는 회사 프로쉐어스라는 다른 상품이고요. 상품이죠? 블랙락은 아이쉐어스라는 아이쉐어스. 브랜드를 쓰고 예, 있습니다. 프로쉐어스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특화되어 특화된, 있는 미국 맞습니다. 운용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적당히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 특히 금융시장의 본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거래, 해지거래, 차익거래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기거래가 인간 금융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거래 중에 하나다라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대신에 과도하게 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러한 상품들을 매매할 때는 네.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절한 레버리지, 적절한 인버스는 투자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선을 넘어선다면 저는 이거는 뭐 거의 굉장히 큰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는 뜻에서 적당히 네. 쓰십시오라고 약간 좀, 투기적 성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를 넘어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 또는 지금 시장이 꼭지다라는 점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의 거래량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들을 많이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방금 뭐 숫자도 좀 불러드렸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의 방향성의 참고 지표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좋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요. 네.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적당히가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린다면은 왜 적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시장 전문가인데 썼냐 하면 시장 전문가인 저 역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천연가스 ETN이 상장 폐지되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있었죠. 뭐 가깝게는 러시아 ETF가 또 거래가 정지되는 이런 일들은 제가 시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고 또 핵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우 저도 전쟁, 그러니까 국지전 많이 봤지만 핵을 쓸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적은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적당히라는 표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순방향, 역방향으로 가는 ETF들이 2배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고요. 미국에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상품들은 올라갈 때도 3배, 떨어질 때 3배, 3배짜리 상품이고 네. 뭐 8배짜리인가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죠? 아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종목에 네. 5배짜리, 네? 몇 배? 5배짜리. 5배짜리. 네,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한국 금융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은 관점 자체가 틀려요. 네. 미국 시장은 투자자의 리스크는 투자자, 그 투자 상품을 선택한 투자자다. 그렇죠. 네, 그렇게 리스크를 투자자한테 넘기고 있는 반면에 한국 금융시장은 투자자를 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는 항상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2배를 넘어서는 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2배를 넘어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면 적당이라고 최 본부장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만나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개인들은 주식을 사서 오르는 것 말고 그동안에 방법이 없어요. 떨어지면. 네네네네. 근데 ETF라는 거는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ETF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숏을 걸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단히 피곤해진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하락 방어 정도 얘기하는 거를 최창기 본부장이 얘기한 적당히 정도로 네.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시장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네. 제가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시장 변수가 올해는 유독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다시 한번 적당이라는 예. 용어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시장 얘기 조금 더 하고 뒷부분에는 또 로봇 ETF 얘기할게요. 네. 국내 증시에서는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의 특별히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큰데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이지요. 네. 수급상의 흐름들을 어떻게 볼까요? 외국인들은 크게 보면은 패시브, 저처럼 ETF를 통해서 매매하는 외국인과 예. 또 그 액티브, 즉 특정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에서 설정액이 감소하고 있다. 고로 한국물 매도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패시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네, 드린 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특정 종목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집중되는 것은 액티브 관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한국물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매도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특히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도와 함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ETF 쪽에서 몸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빠졌다. 그리고 주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다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워낙 수급적인 요인들 또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네이버나 삼성전자를 매매하십시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이런 두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ETF 그리고 미디어 ETF, 네. 그리고 이커머스 ETF에 다 들어가 네이버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하나를 보고 매매하시기보다는 나는 이커머스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커머스 ETF를 통해서 예. 네이버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약간 우회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니까 코스피 200에 3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직접 매매하시기보다는 코스피 200 ETF를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반도체 ETF. 네. 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또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삼성전자 비중이 많으니까 나는 요번에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해서 삼성전자도 포함하시는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두 종목을 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얘기하면서 외국인 나와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또 네. 네이버 많이 팔았다고 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다 해주셨고 아주 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빠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판 게 아니라 이쪽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액티브가 많으니까 주식이 매도 물량이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을 사는 거니까 주로 패시브 자금이니까 변동성이 좀 적고 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역시나 ETF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혹은 네이버 최근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지혜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그럼 이 정도 하고요. ETF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것인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파트 2로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의 시장에 관심이 꽤 높은데요. 네. 로봇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가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인 모양이죠. 왜 네. 운용사들은 주목하고 있고 언제쯤 펀드가 나오나요? 이 ETF가 나오나요? 네네네. 10월 18일 날 나오고요. 삼성에서? 네, 삼성에서 나오고요. 코덱스라는 이름 달고 나오는데요. 왜 지금 로봇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2년 전,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때 로봇 산업이 떴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역시 테슬라가 하니까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저의 정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를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로봇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로봇 기술의 끝판왕이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 특히 이족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구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과거 3년 전, 2년 전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 개들 보시면은 네. 그 로봇 개들한테는 유압이 들어가 있었어요.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끄럽고 정밀 제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2년, 3년 만에 모터 기술이라든지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면서 결국은 기술과 테슬라라는 것이 결합하면서 다시 한번 로봇이라는 산업이 뜨게 됐다. 그리고 앞에 K가 붙었으니까 한국 로봇 산업이지 않습니까? 왜 한국 로봇 산업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하시는 모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회사가 한국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급부상을 했었거든요. 그게 테슬라 기술 개발 또 한국 로봇 기업 이런 것들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뭐 맞아 상장된 기업이란 말해도 괜찮습니다. 맞아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이라는 또 모멘텀이 맞아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K 로봇 산업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면 로봇 관련해서 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어떤 아젠다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제가 최근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원고를 좀 받은 거 있는데 혹시 여기 보시면은 뭐 7월에 ESG 참고로 로봇 산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첨단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로봇 산업은 결국 탄소를 줄이는 산업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그러면은 탄소 중립 ESG가 항상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인데 왜 ESG가 붙지?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별개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군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ETF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로봇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 산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에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2022년 올해 말 내년에 미래 유망산업, 우주, 로봇, 나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첨단 산업, 미래 산업, 성장 산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사실은 먼 얘기 같고 숫자로 찍히지 않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로봇 ETF를 삼성에서도 이제 출시하시고 뭐 다른 운용사들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죠? 된다고 하면 삼성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로봇 ETF들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포트에 들어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나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컴플라이언스 위반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ETF는 기초가 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로봇 산업 ETF에는 NH투자증권의 인덱스 개발팀에서 지수를 개발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지수는 그 상장 심사를 넣을 때 그 5년, 3년치에 해당되는 백데이터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을 텐데 그 보고서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기초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고 아마 보고서에 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어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로봇 산업은 초창기고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현대차라든지 좀 대형 기업들이 좀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뭐 말씀 여기서 적혀 있는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걸레 로봇 청소기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삼성자산에서만 이 ETF를 상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운용사들도 뭐 ETF를 상장한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수급적인 이벤트를 수급적인 모멘텀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로봇 ETF는 무슨 종목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거는 직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힌트를 주셨는데 기초지수를 보면 보통은 뭐 FN 가이드 이런 데서 그걸 많이 만들고요. 이 삼성에서 만든 건 NH증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다음에 이게 상장이 되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PDF라고 하죠. 어떤 종목들을 어느 비중으로 가져간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딱 알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화면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쭉 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로봇 기업은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로보티즈 옆에 네. 감속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감속기에 좀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감속기, 속도를 줄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의 손을 예를 들어드리면 이 손가락을 피기 위해서는 관절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절들이 움직이는데 다 모터가 들어가는데요. 모터가 너무 많이 돌아가 버리면 손가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손가락이 너무 모터가 세게 돌아가 버리면 손가락을 생각보다 세게 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을 감속기라고 부릅니다. 네. 실제로 감속기가 이 로봇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속기의 강자는 역시 SPG. 네, SPG 같은 기업이고요. 네.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조만간 글로벌 로봇 산업 ETF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참고로 여기서는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네.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추정을. 네. 네, 실제로 4차 산업 관련된 로봇 ETF들은 글로벌 로봇 산업 ETF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는지 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화면 또 한번 보여주세요. 힌트를 딱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왜냐하면 약간 아까 얘기한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규율 때문에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딱 또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속계 동그라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체들이 쭉 있고요. 근데 뭐 로봇 업체들은 위에 이해가 되는데 LG 이노텍도 들어있고요. 카카오도 들어있고 네. 현대 모비스도 들어있고.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현대차, 네. LG전자 다 들어가 있는데 KT.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로봇 산업이 제가 방금은 손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결국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최근에 미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속초만 가더라도 청초소 물회에서 서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서빙하는 로봇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배달도 예. 하거든요.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 쪽에서는 LG이노텍의 센서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 네, 퀀트K 리서치에서 이런 네.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앞서 로봇이 주목받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테슬라의 그 인간을 닮은 로봇, 그 휴머노이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30일인가 지난달 말인데 그 전에 뉴스가 엄청 나오다가 저희도 많이 다뤘거든요. 네네네. 지나고 나서는 요즘 잘 안 다뤘는데 뭐가 좀 공개하고 뭐 실질적으로 좀 뭐가 좀 있었어요? 결국은 이 로봇이 테슬라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을 대처할 수 있냐? 대처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냐? 아무래도 뭐 테슬라 공장 생각하시면 뭐 기계팔이 뭐 공장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그 정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거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나사를 조인다든지 아니면 QC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그건 것들은 다 인력이 아직도 하겠죠. 인력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휴머노이드 기술이 왔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오지 않았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 나오시는 이 로봇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싸요. 2천만 원대래요. 네. 오, 네. 테슬라에서 만드는데요. 네네. 테슬라가 만들었으니까 저 가격이 나오는 거지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제조업체가 만들었으면 저 가격보다 굉장히 비싸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기술력도 그렇게 끝판왕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잠잠한 건데 결국은 이제부터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휴머노이드가 생산 현장에 투입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로봇 산업이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ETF 마무리를 좀 하면요. 그럼 로봇 ETF를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될까요? 사실 뭐 이전에 메타버스도 그런 거 이런 게 ETF 나올 때 사실 수급이 확 올리면서 쭉 올랐다가 네. 또 사실 또 쭉 조정받은 그런 경험도 또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게 예.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냐.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산업 분류, 긱스라고 불리우는데 이 산업 분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산업 분류를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산업이 메가 트렌드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방금 기업들을 얘기 드리면서 특징을 몇 가지 찝어드렸습니다. 네. 감속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 특징적인 예.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되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얘기는 여기까지, 로봇 ETF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출시되면 관심 가지시고요. 전반적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ETF 쭉 운영 전략을 얘기했는데 ETF를 통한 생존 전략 또 유망 ETF 한 1분 이내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저도 이런 강의나 방송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뭐니 해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뭐 클린 에너지 쪽은 여전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1,400원, 1,500원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ETF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실이 큰 상황이에요. 즉 신규로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월배당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 단위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월배당 상품을 통해서 현금 창출하고 이 현금 창출된 걸 통해서 뭐 새로운 투자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게 ETF 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입니다. 월 배당 상품이란 게 뭐 TDF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TDF는 네. 장기적인 자산 배분 상품이고요. 네. 그 TDF나 이런 상품에서 나오는 네. 분배금, 배당을 먼슬리로 지급해주는 그런 게 상품들이 있군요. 있습니다.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